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하는 도시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서양 도시들이 콘크리트 벽과 댐으로 강을 가둬놓는 동안 서울은 충격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홍수가 나면 일부러 다리를 물에 잠기게 내버려 둔다고요? 미쳤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런 방식이 오히려 대박이 났습니다. 매년 6천만 명이 찾는 도시의 심장, 한강. 서양 전문가들이 배우러 줄을 서고 있는 이 혁명적인 접근법. 물과 싸우지 않고 함께 춤을 추는 도시, 서울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알렉스 카터입니다. 영국에서 온 도시 계획가죠. 20년간 런던과 뉴욕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에서 일해왔어요. 그런 제가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 활주로에 살짝 닿으며 착륙했어요. 작은 창문으로 새로운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모든 것이 회색이었습니다. 하늘도, 멀리 보이는 건물들도, 심지어 제 기분도요. 도시 계획가는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설계를 돕는 일을 합니다. 런던이나 뉴욕 같은 유명한 도시들에서 일해왔어요. 이제 한국의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출장이 그리 내키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짜증이 나고 있었죠. 왜 하필 나야?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본사에서는 제게 동양의 도시 계획 연구라는 과제를 맡겼습니다. 마치 동양이 서양보다 뒤처진 곳이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훌륭한 도시 설계는 서양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캐리어를 들고 공항을 걷고 있었어요. 공항은 밝은 조명과 반짝이는 바닥으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약간 놀랐지만 곧 그 생각을 밀어냈죠. 겉모습일 뿐이야라고 혼잣말하며 택시를 찾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넓은 보도에서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거든요. 아시아 도시들은 모두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붐비고 너무 시끄럽고 구식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말이죠. 아마 중국의 작은 버전일 거야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건성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넓은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깔끔한 거리. 솔직히 제 예상과는 달랐지만 아직도 고집스럽게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었죠. 어디든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꾸밀 수 있어. 하지만 본질은 다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선입견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어요. 호텔 방에서 침대 위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제가 존중하는 도시들의 강 지도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 로스앤젤레스 강,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까지. 이것들이 도시가 물을 관리해야 하는 방식의 모델이었죠. 서울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의 한강에 대한 보고서를 쓸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양 아이디어를 사용해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려주러 온 거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토마스의 메시지였어요. 열린 마음을 가져, 알렉스. 서울이 너를 놀라게 할 거야. 살짝 웃었어요. 토마스는 항상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시아 도시들은 보통 서양 아이디어를 따라하지 그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한강사업본부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예의 바르게 듣고 몇 가지 메모를 한 다음 나중에 제 생각대로 더 나은 아이디어로 보고서를 작성할 생각이었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 한강이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강이 도시 계획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어요. 피곤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알렉스 카터였어요. 서양 도시가 최고라고 믿는 알렉스.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가르치러 온 알렉스였죠. 내일부터 그런 알렉스는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강과 그 강을 품은 놀라운 도시에 의해 씻겨 내려갈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한강사업본부로 걸어 들어갔어요.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는 작고 붐비는 사무실을 예상했죠. 하지만 밝고 트인 공간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벽면에는 큰 스크린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스크린들은 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위, 청결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까지요. 제 표정에 놀라움이 드러났는지 주변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나요? 저희 시스템이 궁금하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얼른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 직원은 친절하게 스크린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건 실시간 데이터예요. 24시간 한강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는 서울이 이렇게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고정관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깔끔한 파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손을 내밀며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터 씨. 저는 김민지 국장입니다. 그녀는 저를 방 중앙으로 안내했어요. 가장 큰 스크린에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 파란 뱀처럼 흐르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은 그저 우리 도시를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서울에 살아있는 일부예요. 매년 6천만 명이 찾고 있죠. 더울 때는 도시를 시원하게 해주고 비상시에는 물을 공급해줍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으로는 고향의 강들과 모든 것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런던의 템스강은 물을 통제하기 위한 튼튼한 벽과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강을 관리하는 제대로 된 방식이라고 생각했죠. 김 국장은 우기 때 강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강이 불어나면 일부 지역은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도시를 강과 공유하는 거죠. 이 생각은 제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도시는 자연을 통제해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 된다고 항상 믿어왔거든요. 제가 들고 있던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식 접근법 통제가 아닌 수능? 이라고 적었죠. 그 옆에 큰 물음표도 그렸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배운 모든 이론과 실무가 여기서는 의문시되고 있었으니까요. 자연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게 과학적인 접근법인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김 국장이 보여주는 데이터와 결과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 확신의 바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서양의 강 관리에 대한 제 발표 후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라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서울이 강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감탄하는 걸까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날 오후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나이든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이성호 박사입니다. 내일 잠수교를 방문해 보시겠어요? 서양의 접근 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혁명적인 것을 볼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오늘 적은 메모를 살펴보고 있었죠. 한강에 대한 사실과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강은 위험합니다. 범람하죠. 콘크리트와 강철로 통제해야 해요. 그게 제가 20년 도시 계획에서 배운 거였습니다. 토마스에게 적절한 홍수 관리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묻는 이메일을 거의 쓸 뻔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마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다리를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무언가가 제 확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발 속 작은 돌처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작은 의심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박사님과 제가 잠수교에 서 있을 때는 맑고 화창했어요. 자동차들이 천천히 다리를 지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넓은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특별합니다.
이 박사님이 우리 발 아래 콘크리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죠.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이 안 돼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다리가 물에 잠기게 놔둔다고요? 일부러요? 이 박사님은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과 싸우는 대신 우리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큰 비가 오면 이 다리는 물속에 잠기고 강물이 그 위로 흐르게 되죠. 제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설계가 과연 안전할까? 다리가 물에 잠기면 구조적 손상은 없을까? 시민들의 불편은?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죠. 저는 이런 접근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보이는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말을 시작했지만 이 박사님은 차분하게 제 말을 끊으셨어요. 카터 씨, 우리는 비용 대비 효율을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다리를 홍수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 비용이 때때로 잠기도록 설계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높았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배운 모든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나 런던에서는 물에 잠긴 다리가 재앙이죠. 엔지니어들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몇 년씩 일할 겁니다. 런던에서는 큰 비가 올 때 물을 펌프로 빼내죠. 이 박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을 우리 도시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따라 걷고 있을 때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이 박사님은 물이 불어나면 그들이 침착하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리가 물에 잠겨도 서울의 일상은 당황 없이 계속될 거라고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도시 계획이 자연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이 생각은 제가 20년 동안 실천해온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김 국장이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서울을 이해하려면 한강을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해요. 자전거를 빌려 강변길을 따라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등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고 산들바람이 얼굴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주변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토요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푸른 잔디밭에 피크닉 담요를 펼쳐놓았고 연인들은 벤치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죠. 아이들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춤추는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 지점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물병을 꺼내 마시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근처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고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강을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강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공간이었고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였으며 도시의 심장부였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이나 LA강처럼 철책과 콘크리트로 격리된 공간이 아니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페달 밟기를 멈추고 그냥 바라봤어요. 강은 도시 생활과 분리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이었죠. 사람들은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혼자 생각했어요. 제 여정은 이지혜라는 사진작가와 함께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서울을 보여줬어요. 제가 놓친 모습들을 담아냈죠. 높은 건물들 너머로 보이는 폭 1.2km의 거대한 강, 물가 잔디밭에서 책을 읽고 있는 노인들, 카약과 다른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까지요. LA강은 콘크리트 벽 뒤에 숨어 있어요. 그녀가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강은 도심, 자연, 사람들을 벽 없이 연결해주고 있죠. 제 노트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분리가 아닌 연결. 처음으로 이 말이 중요하고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선유도 공원에서 이 박사님은 옛 정수장이 어떻게 변신했는지 보여줬어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고 식물을 더해 산업 폐허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꿔놓았죠. 서양에서는 보통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 것을 짓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울은 이미 있는 것을 지키고 새 생명을 불어넣네요. 저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에 놓인 물리적인 다리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의 다리도요. 오래된 생각들은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것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로 돌아와서 강 데이터를 보여주는 큰 스크린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숫자와 차트들이 파랗고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며칠 전만 해도 이 화면들은 그저 흥미로운 전시물처럼 보였어요. 이제는 제가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김 국장님이 1990년대 초에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보여줬어요. 그 전에는 강이 오염되고 무시당했대요. 지금은 깨끗해졌고 녹지 공간, 자전거 도로, 사람들이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국장님은 과거 한강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사람들이 피해야 할 장소였어요. 오염 문제가 심각했죠. 처음에는 서울도 다른 도시들처럼 강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해요.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둑을 강화하고 물줄기를 바꾸려고도 했대요. 하지만 그 접근법이 실패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강은 여전히 범람했고 콘크리트 벽은 사람들을 자연으로부터 단절시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런던이나 LA도 정확히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서양에서 해왔던 방식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년 6천만 명이 한강공원을 방문합니다. 김 국장님이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건 한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지만 이제는 믿을 수 있었어요. 가족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늘에서 책을 읽는 노인들까지 모두 일상생활의 일부로 강을 즐기는 모습을 직접 봤으니까요. 그래도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머릿속에서 상사 마이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예쁜 공원에 속지 마, 알렉스. 제대로 된 도시 계획은 자연을 통제하는 거지, 자연에 굴복하는 게 아니야. 20년 동안 도시 계획가로서 배운 모든 것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동안 세계 각지의 강들에 관한 정보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폭이 1km인데 LA강은 폭이 고작 30m밖에 안 돼요. 서울은 강을 따라 80km의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한강에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나 저렴한 해변과 수상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이런 사실들은 인상적이었지만 서울의 아이디어가 런던이나 뉴욕에서도 통할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한국 문제를 위한 한국식 해결책일 뿐일까요? 어느 저녁 호텔방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이 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나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이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강을 방문해서 서울이 물과 함께 어떻게 숨쉬는지 보세요. 밤새 비가 쏟아졌습니다. 호텔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어요. 다른 도시였다면 걱정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비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 기사님은 제가 이런 날씨에 강으로 가자고 하자 놀란 표정이었죠. 외국인들은 정말 특이하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사람들에게 비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과의 공존이란 건가? 다음 날 먹구름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 아래 서서 강물이 불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물이 길과 공원의 일부를 덮었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이런 상황은 공포감을 주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직원들이 침착하게 표지판과 장벽을 세우고 있었죠.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노인은 60년 동안 이 강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엄마는 어린 아들에게 물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보여주며 무서워하게 하는 대신 가르치고 있었죠. 그날 밤 뉴욕 본부를 위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지금 제가 믿는 것을 그대로 쓰면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때 비가 내리는 동안 서울 시민들의 차분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강과 싸우고 있지 않았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듯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타이핑했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단순히 연구해야 할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도시입니다.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어쩌면, 정말 어쩌면 서양식 방식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인정했어요. 어쩌면 그게 최선의 방법조차 아닐 수도 있겠죠. 이것이 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서울의 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만큼 용감해지는 것이었죠. 6일 후 서울에서 열린 세계 수자원 회의 무대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은 전 세계에서 온 도시 계획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과 3주 전만 해도 서양 도시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강을 잘 관리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청중 속에는 제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도시 계획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 스승이자 멘토였던 윌리엄스 교수도 보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도시는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가르쳤었죠. 발표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내 경력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 경험한 것, 배운 것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제 직업적 양심이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어요. 마이크를 조정하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청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강은 그저 강이 아닙니다. 스승이죠. 강과 도시가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은 물과 싸우지 않아요. 물과 함께 살며 존중하고 배우죠. 말을 이어가면서 제가 본 것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다리, 강변공원을 즐기는 가족들,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신한 옛 정수장까지요. 각 이미지와 함께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공학과 기술을 넘어섭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한강은 서울을 나누지 않아요. 도시를 하나로 모읍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뉴욕, 런던, 베를린에서 온 도시 계획가들, 제가 몇 년 동안 존경해온 전문가들이 서양이 아닌 서울에서 온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후 본부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들은 제가 강을 통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새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길 원했습니다. 이 여정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 경력까지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제 보고서를 회의적으로 봤어요. 알렉스가 동양 문화에 너무 빠져버렸군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한강의 성공 사례는 무시할 수 없었나 봅니다.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윌리엄스 교수도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죠.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너의 통찰력이 내 오래된 생각을 흔들고 있다라고요. 이런 반응들이 제게 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다시 선유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강 표면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근처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죠. 누군가 제 뒤로 지나가면서 자전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지의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제 우리 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사실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인정했죠. 그러다 놀라게 됐고요. 이제는 마치 제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흐르는 물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어올렸어요. 강은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일부가 되어야 하죠. 나중에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할 때 도시를 가로지르는 파란 리본처럼 빛나는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노트북을 열고 다음 프로젝트의 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강 세계 도시 강의 새로운 기준. 3주 전 편견으로 가득 찬 채로 서울에 도착한 알렉스 카터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좋은 스승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배운 사람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구식이거나 중국의 복사본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서울의 강에 대해, 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 춤을 추는 도시에 대해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배움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정말로 보면 세상은 당신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한강이 제게 준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단지 도시를 계획하는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이었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을 뒤바꿔 놓는 깨달음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에도 새로운 시각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정관념이 깨진 순간을 경험하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꼭 여러분의 응원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